2025년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690만 원입니다. 이를 12달로 나누어 보면 월 평균 1,308만 원을 받는 셈인데요. 여기엔 일반 수당, 관리 업무 수당, 급식비 포함해서 786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4만 원, 특별 활동비 78만 원, 명절 상여금이 설과 추석 때 각각 425만 원씩 또 추가로 나가고요. 정은 수당이 연 708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한 명마다 보좌진 9명이 지원이 되는데요. 보좌진 9명의 급여 역시 국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이 따로 사비를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법 활동.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이 올라오긴 하는데 통과율은 30% 이하입니다. 정쟁으로 법안이 묶이는 경우도 많죠. 두 번째, 예산 심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결산도 확인하죠. 하지만 특정 지역, 산업에 유리한 예산 배정 논란도 많습니다. 셋째, 정부 견제.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을 감시합니다. 법 위반 시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견제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활동도 해야 합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역의 민원 해결,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주민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 일단 뽑히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달성 불가능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거, 줄여서 총선이라고도 불리고요. 4월 둘째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뉩니다. 지역구 의원은 한마디로 각 지역에서 직접 투표로 뽑는 의원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선출되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국민들은 정당에 투표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47명이 선출됩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연동형 캡, 석패율제 등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했죠. 국회의원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울 수도 있고요. 보궐선거는 주로 4월과 10월에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구 대비 대표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1948년 재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선거법에 따라 2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의원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63년에는 175명, 73년에는 219명으로 조정되었고 88년 제13대 국회에서 299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지역 간 대표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현행 300명 체제는 2000년 개정된 선거법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명만 늘어난 300명 체제가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에 기반합니다. 대한민국은 약 5,100만 명의 국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한 명이 대략 국민 17만 명을 대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이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요. 후보자로서의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금고, 징역, 사형 등의 형을 받았다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갈 예정이라면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갈 예정이라면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일종의 보증금 같은 성격이라 보셔도 되고요. 선거 결과가 기준에 충족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환급받고요. 10% 이상에서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고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까지 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죠. 하지만 공천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대개 정당 소속 후보는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 경선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거죠. 어렵고 지난한 공천을 받게 되면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운동도 당연히 유리해집니다. 반면 공천을 못 받거나 당에서 나를 전혀 받아줄 낌새가 없다면 개인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당 차원의 지원 없이 모든 선거의 재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후보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제도상 1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만 하셔야 되고요. 방법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된 방법으로만 홍보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함 배포라던가 어깨띠 착용,
SNS 문자 메시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합법적인 선거 공보물 및 선거 벽보 부착 가능하고 유세 차량 및 거리 연설도 가능은 하지만 특정 시간대 이후에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비용 또한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22대 총선 기준 평균 2억 2천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액이 걸려있는 이유는 지나친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당 후보는 정당에서 일정 부분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당이 없으니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끝났다면 이제 개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선언하셨다면 1위로 득표를 했는지 보시면 되겠고,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다면 사전에 본인이 당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몇 번을 받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본인 차례까지 배분이 가능할지를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셨다면 이제 4년 임기로 당당히 국회 입성 후 상임위원회에 배정받고 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천이랑 정당이 특정 선거에서 당을 대표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당의 정체성과 전략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후보 선정이 아니라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천을 받은 후보는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으며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과 홍보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정당의 브랜드 효과를 통해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데 조직과 자금력에서 밀려 당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선,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추천 공천,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회, 줄여서 공심이라고 하죠. 공심위의 심사를 거쳐 후보를 선정합니다. 경험과 능력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공천, 특정 지역이나 선거구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지도부가 직접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경쟁의 단계가 빠지기 때문에 밀실 공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반영, 국민 참여 경선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계파의 영향력 행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작용하며 공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천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선거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정입니다.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공천 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2024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들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통계로 알 수 있는데요. 이걸 퍼센티지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원래 국회의원이었던 인물이었는데 재선 등에 성공해서 또다시 국회의원이 된 인물들이 143명,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원래 정치활동을 하던 정치인이 80명, 변호사가 23명, 교육자가 17명, 의사 혹은 약사가 4명, 상업종사자 1명, 회사원 3명, 농축산업 1명, 기타가 28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직업군이 전체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법조계 출신 인물이 전체의 7.6%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하원의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이 30%, 독일의 경우 22.8%, 영국은 7.2%, 프랑스 4.8%, 일본 3%로 미국과 독일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영국, 프랑스, 일본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입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 지역군이 높은 이유는 원래 정치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해서 그렇다 볼 수 있겠고,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업무 형태상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에 대한 유권자와 정당의 높은 선호도 역시 이에 반영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군의 지나친 과다대표는 국회의 직업적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국회 구성원의 직업적 배경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다소간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